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껏 들뜬 마음으로 이탈리아, 특히 로마 여행을 떠나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로마를 이제 갔어요. 로마를 찍은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여행하고 싶은 좀 욕심나는 여행지 있습니까? 딴데 저기 어디냐? 저기 어디냐? 궁금해요. 저기 궁금해. 어디야? 어딜까? 저기 어디요? 저기 피라미드 있는데 거기 어디냐? 아, 이집트요? 그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그런 느낌. 저도 중동 방향 쪽으로도 관심이 가네요 또. 네, 가깝다 보니까. 그럼 두 분도 또 손잡고 왜 또 자꾸 따라와요? 저는 기타 들고 따라오니까요. 자꾸 따라다니려 그래. 나 가는데. 아유, 정말. 저는 사실 다음으로는 또 어디로 여행을 가볼까 고민을 쭉 하다가 저 혼자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행 전문가, 여행 도슨트 오늘의 선장님 모셔보고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도슨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라, 바티칸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역사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100년 되어가는 나라죠. 바티칸 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도시국가라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규모가 도시 정도 된단 말인가요? 도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해요. 진짜 조그매요. 오. 네. 얼마나 조그마길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0.44 제곱킬로미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 6분의 1? 그리고 경복궁의 1.3배 정도 된대요. 보통 여러 도시들을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그럼 로마 가신 다음에 바티칸 여행을 가는 것도 코스로 넣으면 이 바티칸은요, 로마 시내에 있어요. 오. 네. 안에 네, 있다고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정말 조그맣게 바티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는 여권이 따로 필요한가요? 어떻게 돼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와. 사실 저도 바티칸을 처음 간 게 한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바티칸이란 나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로마에서 한 한국인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언니 바티칸 꼭 가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바티칸? 했더니 그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길 꼭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나라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권에 도장 찍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되게 두근대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권 검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국경을 넘는 건데 뭐 여권도 안 보여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돼? 대부분은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돌 색깔만 조금 다르게 국경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탈리아, 이렇게 가면은 바티칸. 이렇게 와우. 다리 벌리고 있으면 두 나라 양다리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와. 점점 더 바티칸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바티칸으로 랜선 여행 시켜주시죠. 이 바티칸, 일단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름부터가 좀 독특하죠. 네. 예전에 이 바티카누스라고 불렸었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지금 이제 바티칸 시국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테베레라고 불리는 강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산자의 도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이 있었고 또 강 맞은편에는 죽은 자의 도시라고 해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 묻어놓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고요. 그 사람들을 바띠라고 불렀었대요. 바띠. 바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이제 도시가 세워지게 됐는데 사실 로마 시대 때 그 바티카누스 언덕 위에는 네로 황제 들어보셨나요? 네로 황제 네로 들어봤어요. 뭔가 황제. 들어왔죠. 네. 근데 폭군으로 너무 잘 알려져 네. 있는 네로 황제의 전차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막 마차가 막 빨리빨리 도는 네. 거 영화에서 한 번쯤은 영화 보셨을 속에서 거예요. 봤는. 그 좁은 동네에 그걸 할 공간이 있었나 보네요. 와. 근데 이제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엄청 큰 불이 났어요. 맞아. 초토화가 된 거죠. 당시에 이제 민심을 잃어버렸었던 네로가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차 경기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였냐? 그 불이 난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네로의 전차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오, 베드로 드로 형. 뭔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유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죽고 이후에 베드로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오게 됐고요. 그때 네로 황제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베드로는 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로 매달리기 더 어려울 것 같아. 그쵸. 네. 지금 저 모습인 거죠? 네, 저거는 이제 로마 시내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순교라고 하는 까라바쪼라고 하는 이제 바로크 시대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보면은 베드로가 막 위험 있는 성인이나 와 그리스도의 제자 대단하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여느 평범한 동네에서 사람. 볼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음. 그래서 아마 저 그림을 본 사람들은 아, 베드로도 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자리 위에 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나중에 그 터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저희 성 베드로 대성당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인욱 씨. 네, 배웠어요. 가물가물? 기억나죠? 바로 지난 시간, 지지난 여기 시간. 어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설명을 해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한 성당은 전 세계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근데 아마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통치하는 바티칸 시국. 그래서 일대 교황부터 지금 이 시대의 교황까지 그 계보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곳을 바티칸이라고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통령이란 개념이 없고 교황이 여기서 네, 국가 왕이- 원수예요. 아.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바티칸은요 시민들이 이 성직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은 뭐 추기경님들이 이 바티칸이랑 각자의 나라의 이제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그 시민권을 가지고 바티칸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라가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이 국방, 이 방위를 할 수 있는 군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한국 사람. 한국. 불가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미군. 아닙니다. 아닙니다. 되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나라인데요. 바로 스위스예요. 스위스. 네, 스위스. 한때 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에서 대약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가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신교에서 막 쳐들어와서 네. 교황청이 위태위태하고 네. 막 이제 교황님이랑 막 사람들 다 흩어져서 도망갈 때 스위스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서 지켜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임을 얻어서 이제 스위스 용병군이 지금 바티칸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은 좀 되게 특수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어요. 아.
들어갈 때는 그쪽은 여권 없이 마음대로 가도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네. 이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광장 이렇게 세 군데만 갈 수 있고요. 아. 사실 뭐 나라다 보니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제가 네. 바티칸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이게 한 나라의 지도인 거잖아요. 네. 거의 뭐 우리 동네 뭐 공원 지도보다도 작은 느낌. 그래서 저렇게 노란 색깔 건물이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빨갛게 칠해져 있는 곳이 성 베드로 대성당, 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이렇게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저기 저 갈색은 뭐예요? 갈색은 이제 부속 건물인데요. 이 건물들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아, 있긴 있군요. 우체국도 있고. 집은 어디 있어요? 집. 집은요, 이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이탈리아에서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는 왔다 갔다 거네요. 매일 나라를 오가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 근데 추기경님들도 저기 거주 안 하세요?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안에 그 사택, 아. 네, 사택이 있습니다. 교황께서도 저기서 사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은 갈색 쪽 되어 있는 병원 있고 학교 있는 저쪽은 저희는 못 가겠네요. 저는 네. 그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마트에 들어갔는데 네. 거기는 유럽이 세금이 되게 비싼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바티칸 안에서는요, 면세래요. 와. 그래서 거기서 너무 일하시는 좋다. 분들은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안 낸다 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저기서 제가 이렇게 마치 진짜 면세점 온 것처럼 친구를 통해서 화장품을 좀 와, 사야죠, 샀습니다. 사야죠. 사야죠. 네. 그래서 안에 나름 뭐 라디오 방송국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오. 우체국도 있고 오. 있을 건 다 저 있습니다. 조그마한데 이게 다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을 잘 갖춘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 바티칸의 영토가 너무 작잖아요. 네. 너무 근데 이제 바티칸이 전 세계 외교관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기도 하거든요. 전 세계에 성당이 있고 전 세계의 성직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이 뭐 이제 오고 가는 공간이라던가 사무실이라던가 이런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티칸 외에 로마 시내에도 건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점을 놔두는 네. 거네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바티칸 깃발을 딱 꽂아 놓으면은 네. 거기는 바티칸의 영토예요. 와, 바티칸의 영토는 정말 특이하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도 종교적이라서 나는 뭐 종교도 없고 그런 데 관심 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바티칸은 신자분들도 많이 가시지만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인데. 사진 속에 있는 저분은요, 네. 1500년대 초반에 교황이셨던 율리오 2세, 줄리우스 2세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 인상이 어때요? 조금 암울해 보이세요. 암울해 네, 보이세요? 조금 불만이 근심이 조금 있어 보이세요. 좀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든 게 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표정. 보통 우리가 교황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막 인자하게 사람들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되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맞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것 같지만 율리오 2세 교황님의 별명은요, 군사 교황이었어요. 군사와 교황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그쵸.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말 타고 칼 들고 나가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오. 또 최초로 이 바티칸에서 군대를 이제 소집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궁금한 게 그러면 초기의 바티칸의 영토는 더 넓었었나요? 그때는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영토가 아니라 교황령이라고 불렸습니다. 오. 그래서 뭐 교황님의 권력이 강할 때는 로마를 넘어서 엄청 큰 영역을 차지할 때도 있었고요. 또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바뀌게 된 네. 거죠. 저 율리오 2세 교황님은 또 예술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저 교황께서 재위하실 때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 뭔가 들어봤죠? 네, 이거 지난 수업 문화의- 때도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뭐죠? 르네상스가? 문화예술이 꽃피울 때입니다. 이야, 맞습니다. 인문학의 그냥 꽃이라고. 예, 맞습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변화되면서 이제 인간을 위한 예술, 인간을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막 일어났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때 예술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 율리우스 교황님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교황청을 꾸미게 한 거죠. 저분이 그리고 또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이 시작하셨어요. 아, 시작을 저분이 하셨군요. 네, 네 살아생전에 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한 번.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시작이 돼서 바로크 시대의 왕궁이 된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크게 지으려다가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네, 많은 사건 사고가 맞아요. 생기기는 했죠. 율리우스 교황님 얼굴을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우울한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바티칸 박물관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데나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바티칸 박물관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오늘 크게 두 사람의 작품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두 사람이 지금 보이는 사진 위 문에 앉아 있어요. 저희 바티칸의 현관문이거든요. 저기 양옆에 두 명의 사람이 앉아 있어요. 혹시 한 명은 라파엘로인가요? 오, 맞습니다. 네, 이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오, 미켈란젤로. 네,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인데요. 네. 저 둘이 한날 한시에 바티칸에 와서 같이 불꽃 튀는 경쟁을 했습니다. 오. 이 둘은요, 둘 다 예술가였는데요.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성이 좀 달랐습니다. 오.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진짜라고 생각했고요. 네. 라파엘로는 그림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뭐 사실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더 가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평생 자기를 조각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미켈란젤로도 그림 그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건 사실 본인이 원치 않는 작업이었었던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티칸 박물관. 안에 들어가시면은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와. 이 바티칸 박물관이 하나의 박물관이 아니라 9개의 박물관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도 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와 관련된 이제 근동의 중근동의 그런 유물도 있고 세트로 돼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아.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전 박물관, 우표 박물관, 마차 박물관, 뭐 별별 박물관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티칸 박물관 안에 있는 그 소장품들이 이 교황궁에 있는 것들이고 교황님이 뭐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술가한테 시켜서 뭐 그렸거나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입장료만 내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렇네. 이제 모두에게 공개된 공간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있게 해준 조각이 바로 저 조각입니다. 아, 라오콘 군상. 네, 라오콘 군상. 네, 군상은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거를 이제 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오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은 트로이 사람이었어요. 트로이. 아, 뭔가 들어봤죠? 트로이 목마. 아, 맞습니다. 그건 내가 본 영화다. 이 트로이 목마 안에 네. 이 병사들이 막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방심한 틈에 목마에서 나와서 트로이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목마를 들여놓으면은 트로이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 라오콘이었어요. 라오콘은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가 뭔가 심상찮다는 것을 알고서 이거 들여놓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미 신들이 이제 계획을 해놓은 거였는데 감히 그 신들의 계획을 발설한 벌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라오콘도 죽고 이제 트로이도 멸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라오콘이 받았던 벌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눈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옆구리를 콱 물어서 독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 라오콘의 옆구리가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해 있어요. 이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게 고스란히 보이는 거죠. 아, 저게 근육이 아니라 독이 퍼져나가는 이제 거예요? 근육이 막 꿈틀꿈틀 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조각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기원전 1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원전 150년 네. 전에 저 정도의 정교한 조각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2000년도 더 된 조각이거든요. 근데 뭔가 해부학적 지식이 완벽하게 그러니까요.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와. 저 조각은요,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지고 나서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놀라운데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네. 그래서 당시에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지에 저 조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있었어요. 아, 다 볼 순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라오콘이라는 조각이 뭐 그리스의 3인방 조각가가 만들었다. 막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네. 저 라오콘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신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런 저런 조각은 우상이다. 아. 이교도의 신상이다라고 여겨져서 뭐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땅 속에 묻어놓거나 하면서 이제 잊혀졌었던 거죠.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라오콘이 이제 전설로만 남아 있었었는데 저게 언제 발굴이 되냐면 1506년에 이 로마의 한 포도밭에서 나옵니다. 포도밭에서요? 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밭을 일구다가 와. 저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이거 살살살살 잘 파보고 나니까 그렇게 전설로 전해지고 있었던 바로 라오콘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라오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이프. 라파엘로. 아까 그 교황님이에요. 율리오. 산타 할아버지. 네, 율리우스 교황님이 이 라오콘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버선을 신고 계셨어요. 맨발? 그때 같이 발굴에 참여했었던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 라오콘을 잘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좀 훼손이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땅 속에 오랫동안 파묻혀져 있다 보니까 뭐 머리, 팔, 다리 이런 데가 부서져서 이제 발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팔이 없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율리오 2세 교황께서 이제 많은 조각가들을 데려다 놓고 팔 붙여봐라. 복원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다수의 조각가들이 생각했었던 라오콘의 팔의 모습은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멋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한 명만 반대를 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구나. 맞습니다. 아.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뱀이 옆구리를 콱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아이고, 팔이.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찔렸는데 하고 있을 수 없지. 맞아요. 예. 그래서 팔이 구부러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의견은 묵살이 되고요. 이 뻗은 팔의 모습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냥 우선 보기에 좀 멋있고 화려한. 네, 르네상스 시대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시대다 보니까 이 라오콘의 이런 모습이 더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원이 되고 나서 모작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뻗은 팔로 복원을 해놓은 모작들이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고 우피치 미술관에도 있고 이렇게 다 팔을 뻗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 400년 정도 지나간 후고요. 진짜 팔이 나왔습니다. 이야, 미켈란젤로가 이야. 맞았네. 천재는 다르구나. 그래서 아주 예전에 네. 약간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뭐 이탈리아나 많은 지역에서 진짠지 가짠지 이런 떠도는 얘기와 관련돼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놓고 파묻어 놓고 어머.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내 네. 의견 맞잖아 말하려고 만들어서. 그죠. 아니 사실 미켈란젤로가 원래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로마로 왔을 때 이제 후원자도 없고 막 집도절도 없고 혼자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대 조각이라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오물 묻히고 분유 묻히고 해서 땅에 파묻어 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부식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고대 조각이라고 속여판 적이 있었거든요. 전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라오콘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야. 있습니다. 전과자였네. 그리고 미켈란젤로 콧대가 엄청 높아가지고 웬만해서 이제 조각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데 이제 라오콘을 보고서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들었을 수 혹시. 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걸 교황님이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라오콘을 다 보고 싶어 했는데 이게 교황청에 있으니까 우린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막 보여달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들이 저 라오콘이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대요. 그래서 이제 율리우 2세 교황님이 그래 그러면 같이 볼까?
하면서 대중에게 라오콘을 공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바티칸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조각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이 두 명의 거장 중에 한 사람 라파엘로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딱 이름에서 예술인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 그림은 라파엘로의 자화상이거든요. 저 눈빛에 서려 있는 저 자신감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린 거군요. 맞습니다. 눈- 그래서 좀 눈빛이. 예쁘게 그렸구나. 네. 약간 밑으로 처진 게 누굴 깔보고 있는 눈빛이에요. 라파엘로는요. 아버지가 이제 궁중 화가였었고요. 네, 집안이 좋죠. 그리고 성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뭐 잘생기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면은 라파엘로의 방이라고 하는 4개의 방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교황님의 집무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아련실, 그리고 뭐 연회장, 그리고 뭐 식사하는 식당,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라파엘로가 다 이제 벽화를 그렸습니다. 내면의 벽에 다 라파엘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그림을 보는 곳에 벽화를 라파엘로가 그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라파엘로가 서 있었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박물관들이랑은 좀 남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개의 방 중에 가장 중요한 방을 이제 서명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네, 사인. 이 교황님의 서명은 정말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때에 그 서명의 방 안에다가 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정말 이 우르비노에 있는 한 시골에서 온 청년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고요. 그때 그렸던 그림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막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요. 네. 뭐 우리 도덕책, 윤리책, 뭐 철학책 꼭 등장을 하는데 책에서는 요만하게 나와서 우리가 그 그림의 크기를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엄청 커요. 벽에 그려져 있으니까. 아테네가 어디의 도시인지 아세요? 아테네 그리스. 맞습니다. 이 그리스는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발전을 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워졌던 최초의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모인 사람들을 라파엘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뭐 저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다 뜯어볼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가운데에 2명의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어요. 주인공이네요. 네, 그렇죠. 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손바닥을 땅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손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앞에 계단에 널브러져 있는 대머리 배불뚝이 아저씨는요? 저 아저씨는 이제 견유학파, 개처럼 살자라고 주장했었던 디오게네스입니다. 자, 다시 두 사람으로 돌아오면은요.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이데아. 플라톤. 오, 정답입니다. 이데아. 그래서 이상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사랑을 할 때도 저 사람의 이름을 따잖아요. 네,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네. 플라토닉 러브. 들어보셨나요? 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플라톤의 네. 제자였는데 스승이랑 생각이 달랐어요. 오. 이상 세계가 아니고 이 실생활에서 진리는 계속 변하고 발전한다. 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공부 좀 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압니다. 왼쪽에 이렇게 쑥색깔 옷을 입고 막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도 철학자인데요. 오히려 그 사람의 철학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맞습니다. 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던 네, 이제 그런 이름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갖 천재들이 저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라파엘로가 저기에 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내가 빠질 수 없지. 라고 해서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이야. 어디 아, 있지? 찾아보실래요? 어디 있을까? 벽 안에 그려놨네요 혹시?
저기 오른쪽 기둥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까만 색깔 베레모 쓰고 우리 쳐다보고 있는 네. 아까 그 자화성 속의 얼굴 네. 똑같죠? 이야. 네, 그래서 라파엘로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라파엘로가 사회생활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파엘로가 앞에 자기 앞에다가 세워놓은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은요. 원래 여기에 그림 그리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파엘로가 교황님의 명령으로 그 스승의 그림을 없애고 자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소도마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소도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잖아요. 그 화가는.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밀려났다. 아, 우리 스승님도 배려? 똑똑이 중에 하나로 네, 배울 게 많아요. 라파엘로가.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 배려심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뭐 단순히 뭐 뭔가를 만들어내던 이 사람에서 이제 예술가로서 장인들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르네상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황청의 가장 중요한 공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벽화에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자기의 얼굴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이제 예술가의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저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일단 저 건물들이 그려져 있는 거는요. 당시 건설 중이었었던 베드로 성당이에요. 저 어디예요? 뒤에 건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율리오 2세 교황님이 저기에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고 라파엘로는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미켈란젤로도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던 그런 역사의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가요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교황궁을 꾸밀 정도면은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라파엘로는요 빨리 죽었어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셨나요? 37의 나이에 죽었어요. 정말 너무 단명하셨네요. 야. 그래서 라파엘로가 열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열병. 그때 네, 몸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붙들고 그렸었던 그림인 그리스도의 변용이라고 하는 라파엘로의 유작입니다. 네, 저 유작도 바티칸 박물관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완성되지 않은 채로 네, 이게 조금 남아 있어서 저 아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용모가 변하는 모습이고 남은 제자들이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오게 되고 그것을 고치지 못했던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라파엘로 이제 공방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완성을 하게 되고요. 저 병 걸린 아이를 예수께서 고쳐주는 바로 그 장면. 아마 라파엘로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좀 기적이 있어서 나도 좀 나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엄청 컬러풀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의 건축을 얘기를 했었는데 라파엘로가 죽을 때 그의 소원이 뭐였었냐면은 나를 판테온에 묻어주세요였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판테온에 가시면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안에 있어요. 네네. 오. 그리고 라파엘로의 흉상도 같이 있어서 여기가 라파엘로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예전에는 성당에 아무나 묻히지 못했다고 해요. 특히나 판테온은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축물이고 거의 모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귀중한 장소인데 거기에 화가였었던 라파엘로가 묻혔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오. 그래서 판테온까지 가는 라파엘로의 장례 행렬에 약간 영정사진처럼 네. 이렇게 그 행렬을 이끌었던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사실 바티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네. 네. 미켈란젤로는요 되게 못생겼던 걸로 유명하대요. 정말요? 안타깝죠. 그런 걸로 유명한 네. 거는 슬퍼요. 항상 막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이제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못생긴 건 아닌데 정말. 네, 스타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 머리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머리가 엄청 심한 곱슬머리였다고 합니다. 곱슬머리 귀여운데. 지금 저 그림은 사실 미켈란젤로를 존경했었던 화가가 후대에 그냥 좀 뭐랄까
포토샵과 필터를 넣어서 조금 그려준 아, 그림이고요. 좀 잘생기게 그린 버전인 네. 거예요. 다른 사실은 성형 더 수술 시켜놨네. 예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또 어렸을 때 입 바른 소리를 그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아주 고집불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였었던 조각가한테 이제 이걸 조각이라고 했을까? 이게 예술일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대놓고 얘기를 해서 독서를 하고 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지셨어요, 코가? 네, 그래서 코가 완전히 주저앉은 채로 네,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미켈란젤로는 원래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 로마에 와서 한 조각을 만들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서 진짜 그런 조각을 만들어 버려요. 20대 초반에. 그게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피에타. 이거 영화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포스터가 저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피에타가 무슨 뜻일까요? 그 엄마가 죽은 아이 안고 있는 그 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피에타는 뭔가 비탄, 비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모습을 보며 비탄에 잠겨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어머니 마음. 그러니까 꼭 저게 아니더라도 저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조각은 다 피에타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피에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저 조각이 1등으로 나옵니다. 네. 거의 뭐 피에타의 대명사. 여러분 보통의 조각가들은요 저렇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면은 아까 라오콘도 마찬가지예요. 네. 라오콘 따로 아들들 따로 해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조각은요 미켈란젤로가 하나의 통대리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 돌로. 근데 진짜 한치의 실수도 용납했어요. 대단하죠. 저거 너무 1년 만에 대단해요. 만들었어요. 1년 만에 만들었어요? 와. 천이라든지 이제 마리아가 쓰고 있는 거라든지 이게 결이 너무 잘 살아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성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신이 첫 번째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었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예술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신이 내린 조각가, 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각가라는 그런 자부심과 신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피에타를 만들고요.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었던 피렌체로 가서 뭐 다비드와 같은 조각을 만들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 피에타가 약간 미켈란젤로를 좀 스타로 맞습니다. 만들어줬네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조각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 로마에 있는 율리오 2세 교황님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뭐를 만들라고 시키냐. 자기의 무덤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거의 뭐 이집트의 파라오에 필적할 만한 진짜 멋있는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조각을 하라고 시킵니다. 미켈란젤로스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신의 대리자를 위해서 내가 조각을 한다? 이거 평생 내가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당시 그 무덤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지어야 되잖아요. 네. 돈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무덤 작업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상심을 해서요. 이 로마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교황께서 다시 미켈란젤로를 갖다 놓고 아니야. 다시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바로 시스티나 소성당이라고 하는 전혀 소하지 않은 엄청 큰 성당을.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조각이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저런 성당의 벽화나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프레스코라고 하는 진짜 어려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프레스코. 압착화 같은 네. 건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 지점토나 찰흙이 이렇게 봉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비닐 봉투 안에. 네. 그래서 그걸 까면은 좀 촉촉하죠. 예. 네. 거기다가 이제 물감을 칠하고 굳히면 그 색이 오래 가잖아요. 그게 프레스코입니다. 근데 저 시스티나 소성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가로가 한 45m 정도 됩니다. 엄청 큰데 미켈란젤로에게 와서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싫었겠다.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자꾸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황님 어떤 교황님? 전사 교황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천장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대신에 자기가 잘 못하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바로 옆에서 라파엘로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맞아. 그래서 완전히 비공개로 그림을 그리고요. 4년 6개월 동안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거의 혼자서 고생고생해서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된 게 바로 천장화입니다. 와. 와. 그리는다고 또 그려버렸죠. 그 천장화를요 가서 보시면은요 20m 높이 위에 있어가지고 사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내 같으면 위에 잘 안 보이는 데는 대충 그렸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역시 거장이라고 할 만한 게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섬세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 그림을 천지창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천지창조, 하는데요. 네. 저 그림 안에 일부의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천지창조는 정말 일부고 일부고. 이 내용을 다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약성서의 내용이 조금씩 녹아들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손 뻗는 그림. 맞습니다. 네, 아담의 창조라고 불리는 아. 바로 이 장면. 네, 손 뻗는 거. 네. 아. 여러분 저게 이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의 일부인데요. 저 그림 너무 유명하죠. 네. 왜일까요? 그 한때 짐 캐리 브루스 올마이트 영화에서도 저걸 패러디해서 나왔고, 예, 제 친구도 합성해서 제 얼굴 놓고 아마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근데 머리가 기실 때는 좀 느낌 나요. 어. 네. 신의 손에서 아직 생명이 다 깨어나지 않은 아담의 손으로 생명이 전달되는 그 찰나를 포착을 한 겁니다. 근데 손이 아직 안 닿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 뭔가 이 가장 인류사에서 중요한 시작이 델랑말랑하는 그 순간이 시점을, 담겨져 예. 있는 거죠. 사실 이 전까지 아담의 창조라는 주제는 정말 많이 그려졌어요. 뭐 중세 시대 때도 뭐 항상 허구한 날 그려졌었던 주제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신이 이렇게 뭐 보좌나 좋은 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아담이 깨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었거든요.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모습으로 그려졌었는데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예술가가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창의성을 가지고 손과 손이 만나는 이 절묘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의 창의성이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음을 저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아이고. 그래서 또 기록을 남겼거든요. 네. 내 옆구리가 창자를 뚫을 만큼 네,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뭐 15시간씩 한다고 네. 생각을 하면 또 물감이 이제 얼굴로 자꾸 떨어지니까 뭐 피부병에 여기 눈도 좀 침침해지고 하면서 이제 좀 장애를 얻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 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공개가 됐을 때 라파엘로가 와서 봤대요. 잠깐 야. 그 미켈란젤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라파엘로가 봤을 때 그때 미켈란젤로를 향한 뭔가 경쟁심,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사라지고 이제 존경심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더 이상 했다는. 디스를 못 하게 됐네요. 그쵸. 네. 아 정말 저걸 보고 나면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딱 보자마자 인정. 와, 인정. 한 오케이. 거예요. 네. 니마 인정. 이젠 조각도 잘해. 어. 그림도 잘 그려. 어. 진짜 뭐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넘사벽이 인물이 된 됐네요. 거죠. 넘사가 네. 된 거죠, 소위.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작품을 완성하시고 나서 뭘 하시겠어요? 네, 당당하게 휴가를 요구하고 휴가 갈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을 얻었다면서 쉬어야지. 네, 미켈란젤로는 저 작품을 완성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조각.
정말 조각을 다시 열심히 하고요. 거리가 이제 느껴지네요. 건축에도 뛰어들어서 건축도 하고 가끔씩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여 년 가까이 흐르고 나서 미켈란젤로도 60이 넘었어요. 150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40살이 안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60살이면 진짜 많이 사는 장수한 거거든요. 거죠. 그냥 뭐 안락하게 살아도 됐었는데 미켈란젤로가요 다시 한번 시스티나 소송당에 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요 와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이번에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띵작. 네, 최후의 심판은 말 그대로 최후의 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게 마련인데요. 미켈란젤로는요 그 내용을 예전부터 그려져 왔었던 형식 그대로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 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팔을 뻗어서 사람들에게 막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천국에 올라온 성인들이 이제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당시 부정부패했던 성직자들의 얼굴을 그렸어요. 와. 그리고 저 시스티나 소성당은요 하나의 성당이 아니라 소성당, 그러니까 기도하고 미사하는 약간 경당의 느낌이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교황 선출 선거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고위 성직자들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저기다 갖다 그린 이야, 그 젊었을 대단한 용기. 때부터 강심장. 쌓였던 게 이제 여기서 폭발을 했네요. 당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교황청의 부정부패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막 유럽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개혁 교황이라고 불렸었던 교황께서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우리 성직자들이 보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림, 뭔가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미켈란젤로가 아주 큰 용기를 내어서 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저기 막 누구누구 수도 원장님, 누구누구 신부님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 뭔가 난가? 나 닮았는데? 나네. 넌가? 그리고 저 우리 추기경님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겠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네 막 밤마다 막 유리창이 깨지고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입구에 가장 추악하게 그려진 사람이 있어요. 괴물처럼 귀가 있고 네. 뱀이 몸을 돌돌 감아서 이 성기를 꽉 물고 있는 모습. 당시 이제 굉장히 부정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다고 알려졌었던 한 추기경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야, 진짜 이게 대단한 용기인데. 네, 이 귀를 저렇게 그려놓은 거는요, 이제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저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다 나체로 그려졌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트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종교 재판으로 가야지 된다. 미켈란젤로가 이단이다. 막 이런 얘기. 네,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완성을 한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라파엘로가 마치 아테네 학당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그렸었던 것처럼 미켈란젤로도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에 자기 얼굴을 그립니다. 아, 있어요? 안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미켈란젤로가 어떠했는지 외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네. 거 기억나세요? 예. 한번 찾아보실래요? 코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찌그러진 코. 한 사람이 손에다가 돌칼 같은 거를 쥐고 있고 네. 손에 살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너무 징그럽다. 네, 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한 바르톨로메오 혹은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성인인데요. 근데 저기 보시면 수염이 북실북실한데 들고 있는 살가죽이 어때요? 곱슬머리에다가 코가 주저앉은 못생긴 모습의 사람. 미켈란젤로군요. 네, 미켈란젤로입니다. 살 가죽에다가 자기를 그렸는데. 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어쩌면 자기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기 있는 저 성인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술가로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정말 이 젊은 시절에 천장화에 자신의 육체를 다 바쳐가지고 불구가 되면서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벽에 있는 최후의 심판은 이 거장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노년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은요, 뭐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정말 매일매일이 정말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되는 그런 곳이 바티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인욱 씨 같은 경우에도 여행 가면 우리 꼭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행 가면은 거기에서 조금 사와야 될 기념품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가면 뭘 사와야 될까요? 사실 여기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물을 많이 사시기도 하고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엽서나 포스터도 정말 많이 사세요. 정 사고 싶긴 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은 그게 다 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바티칸에 갈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바티칸 안에 우체국이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의 우체국에서 거기서만 파는 바티칸 우표를 받아서 이렇게 엽서를 써서 한국으로 보내면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이 소인이 찍혀서 옵니다. 우리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받아보면 맞아요. 그때 여행하는 기분도 들 것 같고 오늘 또 여행 꿀팁까지 얻어갑니다. 네, 오늘 선장님이랑 정말 바티칸 여행을 구석구석 제대로 해본 기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이 바티칸은요,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인욱 씨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바티칸 가보지도 못했고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네. 선장님이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네.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요? 네. 저는 바티칸이 진짜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작은 동보다 작은 크기인데 종교의 그 정수들 그리고 예술의 정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로마, 이탈리아 간 김에 꼭 여기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요. 바티칸은 그 걸어 다니면 예술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저도 꼭 한번 조만간 보물지도를 마무리를 하고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항해는 여기서 이제 끝 맞춰보고요. 저희 또 다음번에 멋진 항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도 펼쳐라 보물지도. 대충 우리 그 농가가 1년 동안 농사 져서 버는 농업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 5천? 놀라지 마십시오. 설마.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됐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거는 좀 망설이는 곤란하죠. 어쩌면 저는 그것이 우리 농업의 현 주소였을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성공한 농민들은 남들과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궁금해요. 가슴 뛰는 농업, 가슴 뛰는 삶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